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에게 로움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약 새벽 2시예요. 제가 5월 초에 간편정보 대상자 분들을 위해 홈택스 셀프 신고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질문과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댓글 중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입력하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고도움 서비스죠. 신고도움 서비스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눌러 보시면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라고 뜨는 이 창을 늘 출력을 하고 홈택스 신고를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케이스는 소득의 종류가 무려 4개예요. 사업소득, 이자배당, 근로연금. 사실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혼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대리인을 끼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4개의 소득을 가져온 이유는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소득의 종류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사업소득 외에 근로연금,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력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신고 안내 도움 서비스 보시면 여기 아래에 지급명세서 일괄 조회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요, 해당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금액 한 번씩 체크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위에 금융소득 명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금융소득 명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본인들의 이자 배당 소득이 현재 얼마이고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해서 로그인해서 신고하시면 자동으로 끌어와지기는 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 신고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주민번호 뒤에 확인 누르시고 작성 완료. 자, 그럼 이제 나의 소득 종류 찾기가 나오죠. 자, 소득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체크, 연금, 이자 배당,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수익금액이 2개 떠 있죠. 사업자 번호가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 종류가 이렇게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더 쉬운 거부터 할게요. 근로소득 먼저 입력하기. 그럼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가 저절로 이렇게 끌고 와집니다.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 인증, 간편 인증, 공동 인증을 하셔야지 아마 이게 뜰 거예요. 자, 보시면 총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선택 완료, 적용. 자, 근로소득의 합계가 뜨죠. 자, 원천징수 소득세도 잘 들어와 있고요. 이 원천징수 소득세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상 결정세액입니다. 자, 그럼 근로소득 그냥 들어온 금액 적었고요. 출력해 놓은 거랑 한번 비교는 해보세요. 보시면 공적연금, 경무원연금공단에서 근로와 연금은 자동으로 반영이 됐죠. 세 번째로는 사업소득을 갈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했어요. 사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인정되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해봐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제가 있을 거고, 임대를 위해 사용한 수선비, 그리고 대출을 끼고 상가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대출 이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경비율이 경비 처리가 많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2개니까 하나씩 수정을 해보죠. 지금 비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여기 수정 눌러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유형은 기준경비율로 갈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아닙니까? 예. 자, 이제 2번째 수정 눌러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예. 그다음 내용 적용하기. 이렇게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이렇게 잘 들어왔죠? 이제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수익금액만 확인을 한 상태고 이제는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하기. 자, 하나씩 눌러볼게요. 총 수익금액 1292만 9,990원. 예, 문답 내용 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대해서는 제가 5월 초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받으시고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입력하기. 자, 저장하기. 예. 자, 2번째 거 입력 수정 눌러봅니다. 자, 2번째 거 입력 수정 눌러보면은 똑같이 뜨죠. 1923만 9,999원. 예. 그렇다면 똑같이 입력하기. 저장하기. 자, 그렇다면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소득의 합계 이렇게 2,576만 8,170원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준 경비율이라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경비를 인정을 해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등록하기. 예, 작성 완료.
예. 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왔죠? 소득 금액이 이렇게 2,576만 8,170원으로. 이거 확인하고 작성 완료. 사업소득도 끝났어요. 예. 자, 원천징수 세액 없죠? 예. 자, 보시면 이제 사업, 근로, 연금 다 들어왔어요. 우리 마지막 금융, 이자 배당 소득. 한번 입력하기 눌러볼게요. 뜨는 건 없는데, 제가 지금 현재 신고하시려는 분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들어온 게 아니라서 이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 가져오지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본인 공인인증서로 들어오시면 이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 가져오기에 이자 배당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저는 세무대리인 아이디로 들어와서 이게 지금 안 뜹니다. 그렇다면 저는 수동으로 넣어 볼게요. 이자소득 명세 추가. 이번 같은 경우 이자소득세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아 보시면 이렇게 이자 배당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배당 부분에 원천징수세액 때는 소득세가 없어요. 왜냐?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해외 ETF거든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국외에서 원천징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뗀 소득세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하냐? 나중에 세액공제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로 공제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자와 배당 내역이 많아서 여러 건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제가 편의상 통으로 넣어서 보여드립니다. 작성 완료. 자, 그럼 이제 금융이자 배당까지 다 들어왔어요. 전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총 이 소득금액 다 합친 금액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6,223만 6,876원. 2월 결손후 공제명세서 입력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제 소득공제할 차례입니다. 자동으로 근로소득에서 우리 연말정산한 부분이 있죠. 이게 끌고 와준다는 의미예요. 공제 선택, 저장하기, 확인. 이분 같은 경우 나이가 있으셔서 고령공제 10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해서 총 25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지금 자료는 연말정산을 끌어온 자료잖아요. 연말정산 때 내가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를 안는 게 있거나 다른 공제들을 안는 게 있다면 이렇게 추가해서 더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이런 화면도 잘 사용을 하시고요. 우선 이분은 연말정산 그대로 신고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 패스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이분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공제가. 건강보험료 특별공제 이런 부분은 다 연말정산에서 불러오는 금액이에요. 이분은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다 없네요. 사업자 같으신 분들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런 거 불러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거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작성 완료. 예. 근로소득 관련해서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그 당시 공제를 안 했다면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산출세액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산출세액 계산이 달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사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고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금액은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종합소득 산출세액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줘요. 75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될 거예요. 작성 완료. 예, 공제 신청 없으니까 예. 이 세액공제 중에서도 연말정산 때 반영을 안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미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서 넘어갈게요. 기부금 내역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 때 반영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있으시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건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우리 사업자 같은 경우는 표준 세액공제가 7만 원인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표준 세액공제가 13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도움말 눌러보시면 연 13만 원은 산출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가 더 크다면은 이 부분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대로 신고하시면 돼요. 작성 완료. 예, 작성 완료. 특이사항 없고요. 마지막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자 배당 있으신 분들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많아요. 해외 ETF나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국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그럼 뭐를 써야 되냐? 증권사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요청을 하셔서요. 국외에서 받은 배당 소득에서 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약 350만 원 가량 되는데 이걸 다 쓸 수는 없고요. 한도가 있어요. 그것까지 자세히 하기는 어렵고요. 한도는 이 산출세액에서 총 종합소득 금액 중에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한도에 걸려요. 이 정도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도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신고를 한다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신고 부속 서류에 첨부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이랑 외국납부세액 신청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명세서, 소득 종류별 외국납부세액 공제명세서, 국세청에서 서식 다운 받으셔가지고 부속 서류에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감면 없고요. 작성 완료. 참고로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에 수익 금액이 4,800이 넘지 않아서 우리가 추계 신고를 했지만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자, 보시면은 기납부세. 아까 우리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었죠. 3,000원. 그리고 근로소득세에서도 결정세 이렇게 잘 들어와 있죠. 작성 완료. 그러면 종합소득세 36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작성 완료. 예.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가 끝나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내가 다 입력을 해야 된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공동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가시면 다 불러와지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나 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서두르시고요.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시간 내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 로움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